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이번 주는 부마 항쟁 46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지난 1979년 이맘때 부산 마산 지역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유신 독재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 결과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결국 박정희는 피격돼 사망했습니다. 이때의 부마 항쟁과 그 이듬해의 광주 항쟁은 모두 1980년대의 의체위기를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 의체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체위기는 신용위기의 일종인데, 신용위기는 크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의체위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로서 그 원인은 은행 도산, 금융자산 거품 붕괴, 파생상품 손실입니다. 외환위기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 급락하고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어 환율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위기로서 그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 단기유체가 과다한 것, 다음 투기적 공격, 외환보유고 부족 등에서 생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채위기는 국가나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빌린 빚, 즉 외채를 갚지 못하는 위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해외차입금 과다, 이자율 급등, 수출 부진, 환율 불안 등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가 함께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은 단기 저리의 해외 외화 자금을 빌려서 장기 고리의 원화 자금으로 국내 대기업들, 재벌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연달아 도산하면서 국내에 대한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는 걸 알고 해외 채권자들이 외채 상환을 독촉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일단 대출을 해준 재벌들이나 기타 대기업들한테 원화 자금을 회수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많은 재벌들이 당시에 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도산하지 않은 재벌들도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아직 상환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이 원화 자금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문이 나자 이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서 돈을 찾으려는 뱅크란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금융위기였어요. 그런데 설령 원화 자금을 확보를 해서 해외 외채를 갚으려고 할지라도 먼저 원화 자금을 갚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달러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확보한 원화 자금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꿔야 됐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미 위기가 확산돼서 여기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바꿔줄 달러가 없었던 거예요. 설령 원화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갚으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를 바꿔줄 달러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채를 상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외환 위기가 생겼고 외채를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채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환 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가 함께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외채위기는 주로 그 당시에는 외환시장은 뭐 변동환율제가 아니었어요. 거의 고정된 환율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때는 경상수지 부족과 단기외채가 과다해지면서
의체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의체위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73년 1월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해 하반기에 제1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고요. 석유파동이 어느 정도 해소된 1975년부터 1978년까지는 본격적인 중화공업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대규모 의자 차입을 함으로써 의체가 급증했어요. 그러다가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의체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도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불황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의체가 급증했고요. 이에 따라서 의체위기가 고조됐습니다. 1982년부터 85년까지 이 의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의체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기 의체를 장기 의체로 많이 돌리는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러다가 1985년 9월에 플라자 협정이 맺어지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 결과 1986년부터 88년까지는 3저 호황을 맞이해서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이 세 가지 낮은 현상, 3저 이 현상으로 한국 경제는 의체위기의 일보 직전에서 기사회생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의체위기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1980년대 의체위기 전말을 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오일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1973년 1월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바로 제1차 오일 쇼크를 맞이했는데요. 이때 유가는 배럴당 약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동기간 내에 4배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계기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오페크는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하에 물가 급등,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죠.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데 당연히 무역수지 악화가 됐고 고도성장에 제동이 걸렸죠. 이러다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계속 수행을 하다가 제2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 일어났어요. 이때 유가는 배럴당 약 13달러에서 35에서 40달러로 약 3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서방 팔레비 왕정 붕괴 후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중동 석유 공급의 차질이 심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영국 등은 고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화공업 투자 확대,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중화공업 투자 확대에 맞물려 배율 차입이 급증을 했죠. 특히 원유를 당장에 수입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유가가 비싸더라도 원유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원유는 외화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외화 차입을 해가지고 외채로서 다 지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채 부담이 가중이 됐고 외채역이 우리가 확대됐습니다. 이때 단기 외채도 많이 차입을 했어요. 당장에 원유를 사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채역이 우려가 고조가 됐는데 외채가 당연히 급증을 했죠. 1975년 78억 달러에 이르던 것이 1980년에는 400억 달러까지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외채 비중이 40%로 외채역이 우려가 가중됐습니다. 외채 급증의 원인을 보면
제1차 오일 쇼크에 수입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1973년에서 74년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1975년, 78년경에는 중화학공업 투자 확대로 외채가 급증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국제금리의 저금리 추세로 외화차입이 급증했습니다. 국제금리는 아주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저리에 외화자금을 차입을 해서 장기 고리의 원화자금으로 대출을 해준 거죠. 국내 기업들에게.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은 이제 외화자금 차입이 아주 러시 현상이 일어난 이런 때였기 때문에 중화공업 투자 확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화 차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후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 유가가 다시 급등을 했죠. 1979년 80년도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 확대가 됐고 단기 외채도 차입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채의혹이 우려가 고조가 됐던 거죠. 외채의혹이 일부 직전까지 간 겁니다. 당시 상황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유가 추이는 이 차트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이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유가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유가가 73년, 74년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79년, 80년대에 급등을 했죠.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렇게 급등하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급등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뭐 한 3%, 73년에 3% 하다가 74년, 75년은 뭐 25% 안팎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요.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79년, 80년도 마찬가지예요. 79년에 77년에는 한 10% 정도의 물가였다가 뭐 80년 지나니까 30% 가까이까지 이렇게 물가가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외채의혹이 일보 직전까지 이르름으로써 외채의혹이 우려가 굉장히 고조됨으로써 정부에서 이제 안정화 정책을 수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80년대 후반에 81년, 82년부터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이 됐죠.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아주 경제가 호황했던 88년 정도 지나면 조금 이제 올라오는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은 국내은행 대출 금리고요. 이 주황색 선은 해외자금 대출 금리입니다. 라이보 3개월짜리 대출 금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70년대 후반, 75년부터 78년까지 보면은 국내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서 해외자금의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낮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78년 정도는 외화자금은 6% 조금 넘었을 정도인데 국내 대출 금리는 16%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때 75년부터 78년 사이에 이 중화공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해외 차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채가 이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채,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은요. 73년에 1차 오일 쇼크 일어날 때, 여기는 79년 2차 오일 쇼크, 85년 플라자 협정 이렇게 이걸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이게 총외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단기 외채, 세 번째 노란색 선이 외환보유고를 나타낸 겁니다. 맨 밑에 있는 회색 선은 경상수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71년부터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85년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86년에야 경상수지 흑자 원년이에요. 73년 이후부터는 여기 보면 외채도 급증을 하고 단기외채도 같이 급증을 했죠. 총외채도 급증을 하고 단기외채도 급증을 했는데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보다 적었습니다. 여기 이거 노란색 선 단기 주황색 선보다 더 밑에 있죠.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보다 항상 적었어요. 단기외채는 1년 이내에 외채를 말하는데 곧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연장을 안 해주면 바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이 갚아야 되려면 외환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외환보유가 이 단기 외채보다 못하다는 것은 언제든 외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중화공업 육성을 했어요, 계속. 투자 확대를 75년부터 78년까지 엄청나게 하면서 단기 외채는 늘어나고, 외환보유고는 뭐 별로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계속 단기 외채보다 외환보유가 상당히 적은 상태로 항상 외채위기를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한국 경제는. 그러다가 1979년 2차 오일 쇼크 나서는 더 벌어졌죠. 훨씬 더 벌어지면서 79년, 80년 이 단기 외채가 너무 커지고 총외채도 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외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해서 이제 안정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79년부터 이제 안정화 정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경상수지를 뭐 수십 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경제 운용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경제 운용을 하는지, 경제 개발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건데, 왜냐면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하다 보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규모 설비 투자는 전부 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전부 설비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자재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도.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대규모 원자재 수입을 하는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다가 결국은 외채위기와 외환위기 맞아서 망가지는 것이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에요. 1985년 플라자 협정, 정말 행운의 플라자 협정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 바로 꼬꾸라졌을 거예요. 플라자 협정 덕분에, 이거는 우리 실력이 아니죠. 미국이 자기들 좋자고 하던 플라자 협정 덕분에 우리가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최초로 86년에 기록을 했던 거죠. 이거 없었으면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에다가 경제 망가지고 말았죠. 자, 이렇게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건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독재 정권 집권층과 집권층을 지지하는 재벌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정책이 바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마지막으로 그 큰 행운이었던 플라자 협정은 1985년 9월 22일 일어났는데요. 이게 엔화 추이입니다. 엔화의 좀 추이인데, 엔화가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엔화 자체가 강세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면서 엔화로 표시된 엔화 강세이기 때문에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대폭 낮아졌고, 해외 시장에서 일본의 제품들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대폭 높아져 가지고 우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거죠. 그럼 이러한 플라자 협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체결된 국제 통화정책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G5 국가들이 달러 가치를 주요 통화에 대해 질서 있게 하락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통화라는 건 엔화와 마르크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엔화 강세가 의미가 있으므로, 엔화는 1985년 달러당 240엔에서 1987년 말 달러당 120엔까지 이렇게 환율은 하락하고 엔화는 그만큼 강세가 됐던 겁니다. 이 덕분에 한국 경제는 기사회생했어요. 외채위기, 다시 말하면 외채가 급증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이런 것들에서 외채위기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1986년에서 1988년까지 3조 호황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사상 유례없는 고성장 저물가를 시현했죠. 여기에는 달러 약세, 엔고 전환. 엔고는 일본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한국 제품의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 다음 국제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미국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이 됐고, 이에 따라 외채 이자 부담 감소로 외채 상환 부담이 완화가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해외 시장에서 그 외화 자금의 금리도 같이 인하가 됨으로써 한국은 외채 상환 부담이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국제유가도 하락했습니다. 1986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의 수입원유 비용이 감소를 했고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됐습니다. 경상수지 최초로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1980년대 외채위기가 고조되자 당시 정부 당국이었던 경제개혁원은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1973년 1월에 종합공업화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종합공업 육성계획을 세운 뒤 1977년에 이제 성과 과잉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채위기가 고조되면서 1979년 4월 17일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때 종합공업 추가 확대를 억제하고 투자 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이때 외채위기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중화학공업의 투자 확대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경제개혁원 내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을 마련을 했고 이에 따라서 1979년 5월부터 1차 투자 조정, 발전 설비 중기계 등을 축소하고 또 중복 설비를 정리한 이런 거 이루어졌고 1980년 10월에는 2차 투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구조 조정을 지속한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1981년부터는 본격적인 산업합리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합리화라는 것은 구조 조정해서 정리한다는 거죠. 중복 과잉 투자를 해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 산업 합리화, 과잉 설비 정리화 퇴출 합병 이루어졌고 1982년 12월에는 해운 산업 합리화, 불황업종 재편 부실 선복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부터 83년 사이에는 거시 안정과 경기 대책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선별적 투자유도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을 주도했던 사람은 김재익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이었어요. 김재익 씨는 이 뒤 박정희가 피격 사망하고 전두환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전두환의 경제교사로서 이렇게 자문을 좀 해줬었는데요. 이때 자문을 했을 때 전두환의 눈에 완전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전두환이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을 했던 거죠. 김재익 씨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서 전두환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두환한테 이렇게 신임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결은 당시 김재익 씨가 전두환에게 가정교사를 할 때 경제 경자도 모르는 전두환에게 경제 현상을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돈에 물 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전두환이 크게 감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1979년 경제 안정화를 할 때부터는 김재익 씨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경제개혁 기획국장이었고 그 뒤에 이제 차관보로 올랐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경제 전체를 총괄하다시피 한 이런 식이 됐는데 여기 이 표에는 1983년까지만 나와 있죠. 그 이상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1983년 10월에 전두환이 동남아 순방 일환으로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아웅산 묘소를 폭발해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으로 전두환은 좀 늦게 도착해서 살아났고 애꿎은 그 관료들, 김재익 씨를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 이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까지 이 표는 나와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중화학공업 드라이브를 걸어서
1979년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중화공업 투자 조정이 들어간 거죠. 구조 조정 들어갔고요. 1981년, 82년 산업합리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 당시는 경제기획원이었어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지금은 뭐 계획재정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눠져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서 90년대에 재정경제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재정경제원이 기획재정부로 바뀌어서 현재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하나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 이루어졌고요. 1979년 4월 17일 그래서 중화공업부문 투자 조정을 공식화한 거죠. 성장 목표를 하향했고 긴축 정책, 투자 조정을 합니다. 1차 중화공업 투자 조정은 1979년 5월 이후로 발전설비 중기계정 투자 축소 유보를 했고요. 중복 과잉 설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중화공업 투자 조정은 1980년 10월 1차 조치 연장선언에서 구조 재조정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조정 일어나고 뭐 산업 합리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전에 이미 유신 정권의 지원 아래 중복 과잉 투자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경주착과 반치금융을 이용해서 재벌들을 키우는 정책이었고, 이 재벌들은 얼마든지 은행의 자금을 동원해서 몸집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성에는 상관하지 않고 몸집만 키우자, 그래서 재벌이 되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 과잉 설비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 뭐 수익성 따지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이러다 보니 뭐 오일 쇼크, 두 번의 오일 쇼크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 상태가 나겠다, 외채위기가 일어나겠다, 잘못하면 국가가 부도 상태에 이르겠다, 이런 위험이 커지면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마련한 거죠. 거시경제 안정화 대책, 주로 김재익 경제수석이 주도를 했는데요. 물가 안정이 1981년 21.4%에서 1982년 7.2%, 1983년 3.4%, 1984년 2.3%로 계속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재정 긴축, 제로 베이스 예산을 전부 동결을 했어요. 예산을 동결해서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질 않았어요. 재정 긴축을 그때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외개방, 관세, 수입 자유화하고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경쟁을 도입을 했는데요.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소비재 보호세율도 인하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국내 산업 보호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재벌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재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세를 인하해서 어느 정도 해외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마련해 준 거죠. 수입 자유화를 제고시켰고 외국인 간접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제정을 주도를 했는데요. 시장 질서라는 룰을 이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정책, 서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해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그런 룰을 도입을 해서 공정거래법 제정을 주도를, 이것이 나중에 당시에는 뭐 명칭이 공정거래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공정거래법이 확립이 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산업합리화,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중화공업 투자, 중복 과잉 투자 구조조정, 이의 설계 및 추진을 한 거죠. 1980년대 중복 과잉 투자 해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1980년대 내내 산업합리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계속. 이때 경제를 주도했던 김재익 경제수석의 정책 철학을 보면 핵심 철학이 안정, 자율, 개방이었습니다. 안정, 자율, 개방은 1980년대 초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1970년대와는 다른 패러다임이었는데 정부 주도 성장의 관행을 꺾고 민간, 시장 메커니즘으로 재설계하려 했던 거죠. 정부 주도로 중화공업 육성을 하다 보니까 온갖 병폐가 생겼고 결국은 일체유기까지 당할 판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를 했던 거죠. 긍정적 측면은 1980년대 초 외채위기를 막고 1980년대 후반에 삼저호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김재익 경제수석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외채위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외채위기를 막았으니까 80년대 삼저호황의 토대를 마련을 했겠죠. 이때 외채위기가 일어났더라면 한국은 다른 남미 국가들처럼 이때 망가졌을 거예요. 이때 망가져서 현재의 한국 경제가 있지를 못했어요. 현재 한국 경제도 안 좋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국민소득으로 말하자면 현재는 3만 5천 불대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외채위기가 일어났더라면 남미와 똑같은 수준일 거예요. 만 달러 정도 네. 아니면 기껏 해봤자 2만 달러 가까이 됐겠죠. 또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1980년대 외채위기가 만약에 일어났더라면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에 이어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IMF와 같은 국가 부도가 1980년대 초에 일어났더라면 틀림없이 광주 항쟁 이후에 또 다른 전 국민적 항쟁이 일어나서 그 규모는 광주 항쟁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그 폭압정권에서 그 항쟁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분명히 그 희생자가 막대했을 겁니다. 저는 이때 외채위기가 일어나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으면 그 희생자가 광주 항쟁 희생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로 봐요.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막았던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1980년대 초 그 전두환의 폭압정권에 있었지만 이때 외채위기를 막았던 김재익 경제수석의 정책 철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김재익 경제수석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부정적 측면은 이때 당시 긴축정책을 했으니까요. 고금리, 긴축과 구조조정을 또 했죠. 그러면 단기 충격을 당연히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이 된 거죠. 도산과 실업을 동반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노동부문과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했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니까 당연히 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산업합리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80년 자동차 산업 투자 조정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981년에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그다음에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982년에는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1986년에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디젤 엔진, 중전기기 등 합리화 업종을 지정을 했고요. 1987년 발전설비 제조업 합리화를 했고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1989년 조선산업 합리화까지 1980년대 내내 10년 동안 산업 합리화를 계속했습니다. 산업 합리화했다는 것은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을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산업 합리화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경제적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과 세금 부담, 공공재원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정리를 하고 이는 국민 세금 부담을 전가시킨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려준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거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국민 세금으로 다른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부실기업 정리,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그 공식이 이때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또 고용 충격이 엄청났죠.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가 붕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반이 약화가 됐죠. 퇴출은 중소기업, 지원은 대기업.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종합공업 육성정책 그 가장 나쁜 점은 바로 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건데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전부
대기업들이 전부 재벌을 꿈꿔서 과잉 중복 투자를 일삼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산업합리화나 그 구조조정을 할 때는 꼭 중소기업들한테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또 퇴출은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손실은 사회화. 은행의 부실채권을 세금으로 보전했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부담하는 거니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본 손실을 갖다가 국민 전체가 다 떠안는 거죠. 금융손실의 사회화.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국민 부담 증가, 긴축 정책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저하됐던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석유파동으로 외채우기가 고조되자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 안정화 대책 결과 지역 경제는 크게 타격을 입었고 부산 마산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래표는 부마 항쟁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1979년 4월 17일에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했죠. 당시 1979년 8월에는 YH 무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YH 직공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찰들이 강제 해산을 했어요. 이 해산 과정에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때 전국적 분노가 확산이 됐죠. 이거는 결국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증폭이 됐습니다. YH 무역 사건 이후 또다시 1979년 10월 초에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 친민당 대표를 강제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부산 마산 지역 정치적 분노를 폭발시켰고 야권 지지층 결집과 학생 시민 시위의 전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마산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이 지역 계엄 확대했고 대대적 연행을 했죠. 이 부마 항쟁은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이 됐지만 경제적 불만이 결합해서 폭발된 거죠. 학생 시위는 항상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매년 당시에도 1970년대, 1980년대 매년 있었는데 학생 시위가 단발에 그치는 때가 있고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 시위가 커지면은 여기에 시민들이 가세를 했다는 건데요. 시민들이 가세할 때는 어떤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학생 시위가 일단 시위를 할 때 여기에 가세해서 전체적으로 시위를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이에 따라 시민 항쟁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1970년대 부산 마산 산업을 개관을 해보면요. 경공업, 노동 집약적인 그런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섬유 의복, 신발, 가발, 완구, 전자조립 이런 것들을 OEM으로 계속 수출을 하는 그런 상태였고 영세업체와 하청망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용경색과 수요 둔화에 취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79년 2차 오일 쇼크에 물가 불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4월 17일 4.17 긴축이 일어남으로써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됐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사건들, 말해서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대표 제명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생활 불만이 증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마 항쟁은 정치가 방아쇠를 당겼고 경제는 배경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6 긴축, 그 다음에 YH 사건, 김영삼 대표 제명 이것이 부마 항쟁으로 이루어졌고요. 부마 항쟁은 결국 이거는 시민 항쟁이고 민중 항쟁이어서 유신 독재 정권 집권층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해서 죽게 만들었죠. 박정희 피격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됐던 건 이 부마 항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다음은 1980년 광주 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0월 26일 11.6 사태로 박정희 피격 사망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79년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의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정치 개입이 심화가 됐죠.
이에 따라서 19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서울 지역 대학생들 10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서울의 봄이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 민주화 요구가 고조가 됐던 거죠. 이에 위협을 느낀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야권 지도자를 연행하고 언론, 대학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지역 시민들의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광주 항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전두환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폭력으로 진압을 했고 시민 무장 저항권을 확산됐지만 5월 27일 계엄군이 재정학하고 결국 광주 항쟁이 끝났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실패로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희생이 됐죠. 광주 항쟁의 원인을 보면 직접 촉발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 비상계엄 확대, 야권 단합, 유혈 진압. 경제적 배경은 2차 5.16 쇼크 여파, 고물가 침체, 안정화 정책에 따른 신용경색, 지역 간 불균형, 청년 실업. 정치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경제가 증폭 요인을 한 거죠. 그 배경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 당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를 개관해보면요, 제조업 비중은 낮고 섬유, 식품, 가공업, 목재, 조립중세, 소규모 사업체가 많았습니다. 농림수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 내 시장 자영업을 의존을 했고요. 산업 기반이 인프라 취약을 했고 경기도나 신용경제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결국 초기에 대학생 시위가 시민항쟁으로까지 번졌고 이 엄청난 무장 저항으로까지 이게 확산이 됐던 거죠.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입니다. 광주항쟁이 직접 원인은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주 전남 지역도 산업 기반 인프라가 취약해서 경기 둔화와 신용 경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4.17 안정화 대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광주 항쟁이 이렇게 큰 항쟁으로 변모를 했고 시민들의 무장 저항으로까지 확산됐던 원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을 계기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가 세워졌고 한국은 민주화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 정권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나아가서 결국 1987년 6월 항쟁이 성공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1980년대 외채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외채위기로 귀결되었고 결국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1990년대의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저축은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 부실을 더욱 키웠고 국민들의 세금은 이런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국가 자원을 낭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이상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자원을 집중해서 경제 성장을 했더라면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런 기조로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대내적인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전 정부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이 이를 잘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